눈먼 시어머니 입에 개 사료를 쑤셔 넣으며 비웃던 며느리.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지금 제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짐승들을 지옥으로 보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다고 해서 귀까지 먼 줄 알았나 봅니다. 아니, 눈이 보이지 않으니 생각하는 머리도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직관도 모두 멈춰버린 치매 노인네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가 제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를 죽이며 독사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는 그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끔찍하고도 기막힌 날부터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강수록, 올해 72살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비틀거리는 불쌍한 맹인 할머니로만 봅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고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밥을 짐승처럼 받아먹는 힘없는 늙은이. 하지만 제 진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이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시장 바닥을 돌며 맨손으로 돈을 굴렸던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살았고 돈의 냄새와 사람의 얄팍한 속내를 코끝만으로도 맡아낼 수 있을 만큼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과 신용으로 지역 신협의 이사장 자리까지 올랐던 여자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 야반도주한 놈들의 은신처를 귀신같이 찾아내 멱살을 잡아 끌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들의 눈빛만 봐도 그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 보던 사람이 바로 저 강순옥이었습니다. 평생을 호랑이처럼 때로는 독사처럼 살며 제 구역과 내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제게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빗길을 달리던 트럭이 제 차를 목숨을 건진 대신 두 눈의 시력을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세상은 완벽한 암흑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았던 제가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밥숟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병실에서 제 손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아들 준혁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내가 다 책임질게. 내 눈을 빼서라도 엄마 보게 해줄 테니까 제발 나쁜 생각만 하지 마. 준혁이는 참으로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바쁘게 일만 하느라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못난 어미를 아들은 한치의 원망도 없이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아들 내외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업적과 재산은 모두 뒤로 한 채 그저 아들의 보호를 받는 늙은 노모로 돌아간 것이죠. 문제는 그 착해 빠진 아들 옆에 딱 붙어있는 여자. 바로 제 며느리 이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는 45살로 아들과 재혼한 지 2년이 된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죠. 그 이유를 당시엔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나중에야 그 이혼의 진짜 이유가 얼마나 끔찍한 사기극의 일부였는지 알게 되었지만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 아이가 뿜어내는 공기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싹싹했습니다. 너무 다정했습니다. 세상에 눈이 안 보이는 시어머니, 그것도 재혼한 남편의 병든 노모에 대해 이렇게까지 살갑게 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머니, 이쪽으로 발 내디드시면 돼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봄바람처럼 달콤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제 입가에 반찬을 일일이 찢어 올려주고 제가 혹여나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제일 먼저 달려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준혁이는 그런 아내를 보며 틈만 나면 고마워했고 저 역시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며느리의 정성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을 못 보는 대신 다른 감각들이 짐승처럼 예민하게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 정말 친엄마처럼 사랑해요. 라며 제 두 손을 꼭 맞잡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했던 그 손이 제 명의로 된 50억짜리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과 통장에 들어있는 서랍 쪽을 스칠 때 딱 한 번 차갑게 굳어버리며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500초도 안 되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평생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내며 살아온 제 직감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핏줄이 서는 그 짧은 긴장감은 결코 시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내 뒤에 있는 무언가를 맹렬하게 탐내고 있다. 지연이가 이 집의 안주인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제 방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낡은 흑단나무 지팡이 하나가 늘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의형제를 맺었던 지인에게 선물 받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의 결, 그리고 일반 지팡이보다 유독 두툼하고 무거운 손잡이 부분. 저는 매일 아침 그 지팡이를 집어들고 방 안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쫙 달라붙는 그 묵직한 감촉은 어둠 속에 갇힌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무기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방을 청소하던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지팡이는 참 오래됐네요. 손잡이도 너무 뭉툭하고 무거워 보이시고. 제가 가볍고 예쁜 알루미늄 지팡이로 하나 새로 사드릴까요? 요즘은 의료기기상에 가벼운 게 참 많던데요. 제가 당장 가서 예쁜 걸로 골라올게요. 그 부드러운 권유 속에는 제 방의 모든 물건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교묘한 소유욕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물건을 치우고 제 동선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저라는 인간 자체를 치워버리려는 얄팍한 수작.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눈먼 늙은이 손에는 이 무거운 흑단나무가 제일 편하거든. 평생을 짚고 다닌 내 수족 같은 노민이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저는 굽은 등을 돌려앉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낡고 촌스러운 그 흑단나무 지팡이 손잡이 끝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말입니다. 아직은 제 발톱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감이 스스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때까지 철저하게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미련한 늙은이로 웅크려 있기로 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보름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던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거짓말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준혁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지연아, 우리 엄마 잘 부탁해. 내가 없는 동안 힘들겠지만 조금만 고생해줘. 라고 당부할 때만 해도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자기가 없는 동안 내가 어머니 더 지극정성으로 모실 테니까 몸 건강히 잘 다녀와. 꿀처럼 달콤하고 살가웠던 그 목소리는 현관문 도어락이 잠기는 삐리릭 소리와 함께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비운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라며 제 방으로 달려와 저를 부축했을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에서 드라마 소리가 떠나갈 듯 크게 울려 퍼졌고 지연이의 짜증 섞인 전화통화 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그 늙은이? 지금 방에 처박혀 있지. 눈도 못 보는 게 사방팔방 기어나오면 그것도 일이야. 준혁 씨 없는 동안은 그냥 방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어차피 밥만 주면 조용하니까. 저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가면이었고 저급한 본성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을 무렵 지연이가 제 방문을 왈칵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쟁반을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밥 여기 뒀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저도 집안일 하느라 바쁘니까 부르지 마시고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척 손을 더듬거려 쟁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는 순간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며칠은 좋게 지난 듯한 쉰내 나는 나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국물. 개에게 줘도 안 먹을 듯한 상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그것을 씹어 넘겼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을 비워내자 지연이는 제가 정말로 미각마저 둔해진 머리가 어떻게 된 노망난 늙은이라고 확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묘하게 흥분된 목소리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기력 회복하시라고 특별히 영양식 좀 준비했어요. 입 좀 크게 벌려보세요. 비싼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해요. 지연이가 제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혀끝에 닿는 순간 소름 끼치는 비릿함과 함께 딱딱하고 텁텁한 가루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씹을수록 귀괴하게 부서지는 식감.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는 절대로 날 수 없는 그 누린내. 그것은 강아지 사료였습니다. 딱딱한 사료를 맹물에 대충 불려 으깨고 거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참치 찌꺼기를 섞어 만든 짐승의 밥이었습니다. 어휴, 우리 어머니 복스럽게도 드시네. 몸에 좋은 유기농 고기니까 꼭꼭 씹어 드세요. 아셨죠?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귀한 아들의 아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짐승 취급하며 개밥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쟁반을 엎어버리고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잡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한술 한술 그 더러운 오물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이 모욕과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주기 위해 저는 스스로 짐승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가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는 발소리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지연이의 가벼운 실내화 소리, 다른 하나는 밑창이 아주 두꺼운 남자의 거친 구두 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늙은이 자고 있을 테니까 조심하고. 어차피 눈도 못 보는데 무슨 상관이겠어. 지연이의 쇳소리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잠시 후 제 방 문이 스르륵 열리고 두 사람의 기척이 제 침대 바로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지독하게 매캐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남자 스킨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야, 진짜 이 방에서 하는 거야? 노인네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때서? 눈먼 장님이라 아무것도 못 본다니까? 오히려 더 짜릿하지 않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여자가 시어머니가 버젓이 누워있는 침실 안으로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제가 코앞에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침대 발치에 걸터 앉아 징그럽게 입술을 맞추고 살을 부비는 소리를 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신음과 조롱이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이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신협 이사장 시절 인맥으로 뒷조사를 마쳤거든요. 남자의 이름은 박동식, 48살의 상습 보험 사기꾼이자 지연이의 숨겨진 전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위장 이혼을 한 뒤 제 아들 준혁이의 재산과 제 명의의 상가를 가로채기 위해 이 끔찍한 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야, 근데 저 할망구 인감도장은 어디 있어? 50억짜리 상가 명의 빨리 돌려야 할 거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이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어. 준혁 씨 돌아오기 전에 서류 만들어서 지장만 찍게 하면 끝이야. 안 찍겠다고 버티면 어떡하냐고? 요양원 보내버리면 되지. 치매 판정 받게 하면 그 늙은이 말을 누가 믿겠어? 어둠 속에서 오고 가는 그들의 음모를 들으며
저는 제 옆에 꼿꼿이 서 있는 흑단나무 지팡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여자가 버리라고 했던 낡고 뭉툭한 그 지팡이. 지팡이 손잡이 끝에 박힌 초소형 렌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적외선 모드로 그들의 추악한 얼굴과 모든 대화를 1초의 오차도 없이 모조리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짓거려라. 내 놈들이 판 무덤에 네 놈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날 나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을 테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숨을 죽였습니다. 사냥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폭우가 베란다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안을 울릴 때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들 준혁이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던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드는 것 같다고 애둘러 말했지만 돌아오는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러세요. 피곤하셔서 헛것이 들리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지연이 좀 믿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독사의 혀에 완벽하게 마취되어 자기 어머니를 의심 많고 노망난 노인네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밤 11시, 폭우 소리를 뚫고 거실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종이 뭉치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문이 아주 천천히 뱀이 뙤리를 틀듯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의 기척과 함께 제 코끝을 아주 강렬하게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유의 기름기가 섞인 붉은 인주 냄새였습니다. 신협 이사장으로 수십 년을 일하며 하루에도 수백 번씩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의 재산을 오가게 만들었던 저입니다. 돈이 오가는 곳, 계약이 성사되는 곳,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이 파멸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 붉은 인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만으로도 오늘 밤 이들이 제 방에 들어온 목적을 완벽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죠? 지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평소에 그 가식적인 다정함마저 벗어던진 메마르고 딱딱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이 안 오는구나. 근데 이게 무슨 냄새냐? 꼭 기름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제가 모른 척 묻자 지연이가 제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니 나중에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려면 미리 국가에서 주는 혜택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제가 서류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여기 손가락만 꾹 찍어주시면 돼요. 요양원 신청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명의로 된 50억짜리 상가 건물의 명의 이전 서류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악용해 백지나 다름없는 양도증명서에 제 지장을 억지로 찍어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요양원이냐. 난 우리 준혁이랑 여기서 평생 살 건데. 그리고 밤도 늦었는데 서류는 내일 낮에 찬찬히 보자꾸나. 제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돌리자 침대 발치에 서 있던 박동식이 거친 숨을 내쉬며 나섰습니다. 어르신,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찍읍시다. 눈도 안 보이시는데 서류를 낮에 본다고 뭐 글씨가 보입니까? 지연아, 그냥 손 끌어당겨. 순간 지연이의 차가운 손이 제 오른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뾰족하고 새빨간 네일아트가 제 연약한 손목 피부를 파고들며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씀드릴 때 그냥 손가락 펴세요. 치매 환자 취급받으면서 정신병원 독방에 못 껴있고 싶으세요? 아들 올 때까지 얌전히 계시면 저희가 좋은 요양원에는 모셔다 드릴게. 짐승이 마침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박동식의 두꺼운 소나귀가 제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펴서 붉은 인주통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놔라.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이냐? 제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에 끈적하고 차가운 인주가 묻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두었던 흑단나무 지팡이를 향해 힘껏 팔을 뻗었습니다. 탁! 화당! 무거운 흑단나무 지팡이가 협탁에서 떨어져 방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뒹굴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마찰음에 놀란 박동식이 움찔하며 제 손을 놓았습니다. 아씨, 깜짝이야. 어머니, 진짜 노망나셨어요?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 지연이가 짜증을 내며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집어들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번쩍이는 번개불빛이 창문을 넘어와 방 안을 하얗게 비추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바닥에서 지팡이를 주워들던 지연이의 움직임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팡이의 뭉툭한 손잡이 끝부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팡이 끝에 무슨 작은 유리구멍 같은 게 있는데. 자기야, 이거 혹시 카메라 렌즈 아니야? 지연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식이 서류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다가와 지팡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카메라? 설마 이 늙은이가. 야, 이거 진짜 렌즈 같은데? 게다가 미세하게 빨간불까지 들어와 있어.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짐승의 울음 같은 천둥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불륜 행각과 재산 탈취 모의,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개 사료를 먹이던 그 끔찍한 학대의 순간들이 저 작은 렌즈를 통해 모조리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불을 꽉 쥐고 있던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허공을 헤매며 멍청하게 풀려있던 제 두 눈의 초점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며 뱀처럼 차가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카메라 맞다. 제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에 떠는 힘없는 맹인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억의 돈을 주무르며 사람들을 호령했던 바로 그 강순옥 이사장의 서늘하고 묵직한 사자후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응시하자 지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하얗게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얼굴 보고 계신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초점을 잃고 허공을 더듬던 제 눈동자가 정확히 그녀의 겁에 질린 두 눈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동식 역시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굽히고 다녔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서자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래, 이 늙은이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 이제야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구나. 내 눈동자가 흐리멍덩할 때는 감히 시어머니 침실에 외간 난자를 끌어들여 짐승처럼 뒹굴더니 이제는 무사오냐? 제 입에서 쏟아지는 서늘한 조소에 지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박동식은 이내 태교의 전과자다운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씨발, 장님 행세하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야, 이지연, 이 늙은이가 눈이 보이면 어쩔 건데? 어차피 이 방에는 우리 셋뿐이야. 이깟 지팡이 부숴버리고 억지로 도장 찍게 하면 그만이라고. 박동식이 바닥에 떨어진 흑단나무 지팡이를 발로 짓밟고 붉은 인주를 집어들며 제게 흉폭하게 다가오려던 찰나였습니다. 삐리릭, 찰컥, 포구 소리를 뚫고 거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어야 할 제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는 아들의 모습에 지연이는 귀신에 홀린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모래 귀국이잖아. 어떻게 오긴요? 제가 어제 낮에 복지사 선생님을 통해 아들에게 딱 3글자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빨리 와. 그 문자를 받은 준혁이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날아온 참이었습니다. 준혁이는 흑발로 제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침실에 붉은 인주와 서류가 나뒹굴고 있고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며 생전 처음 보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시어머니를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저 남자는 누구고 엄마 서랍에 있던 통장이랑 인감은 왜 다 꺼내져 있는 건데? 준혁 씨,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시더니 미쳐서 날뛰시는 바람에. 이분은 제가 다급해서 부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고 마지막까지 그 알량한 혓바닥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박동식이 짓밟고 있던 흑단나무 지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튼튼한 흑단나무는 부서지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저는 지팡이 손잡이 부분을 비틀어 열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메모리칩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변명은 들을 필요 없다. 거실로 나가서 텔레비전을 켜라. 저는 덜덜 떠는 지연이와 박동식을 지나쳐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칩을 스마트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지난 며칠간 이 집안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지옥도가 대형 화면을 통해 낱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지연이는 제 밥그릇에 게 사료와 쉰내 나는 찌꺼기를 비벼 억지로 제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두 주먹에서 우두둑하는 뼛소리가 났습니다. 영상이 바뀌고 늦은 밤 제 침실에서 박동식과 지연이가 엉겨부터 제 상가 건물을 어떻게 가로챌지, 저를 어떻게 정신병원에 쳐넣을지 낄낄거리며 모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이 개자식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제 착한 아들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박동식의 멱살을 잡아채 거실 유리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 난자가 다 시킨 거야.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더러운 손 치워. 우리 엄마한테 짐승밥을 먹여? 내 눈앞에서 개 사료를 먹이면서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속여? 너 같은 악마년을 아내라고 믿었던 내가 병신이지. 준혁이가 지연이를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며 몸을 일으키려는 박동식과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지연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오해하지 말거 와. 영상 녹화본은 이미 내 담당 변호사와 경찰서에 전송된 지 오래다. 지금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볼 때가 되었지. 제 말에 지연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감옥 가면 죽어요. 네? 감옥? 넌 감옥 가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거다. 지연아, 내가 눈먼 노인네인 줄만 알았지. 50억 상가가 탐이 나서 내 도장을 찍으려 했느냐? 내가 과거에 신협 이사장만 한 줄 알지? 저는 지팡이 끝으로 박동식의 턱을 들어올리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동식, 내 놈이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20억을 날려먹고 수배자가 돼서 명동 사채시장, 그 악명 높은 대부업체에 진짜 전주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강순옥. 그 순간 박동식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눈먼 늙은이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채업계에 숨겨진 큰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쥐뿔도 모르고 진짜 몰라 뵙고 니놈들 빚 20억에 이자까지 쳐서 니놈들의 장기 하나하나, 뼈 조각 하나하나까지 내가 다 발라내어 팔아버릴 것이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곧 지옥의 시작일 테니 기대해도 좋다.
제 선고가 떨어지기 무섭게 박동식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 역시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제 발등에 얼굴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창밖에 천둥 소리를 뚫고 멀리서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저희 집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붉고 푸른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집안을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현관문을 부술듯이 밀고 들어온 경찰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동식과 이지연에게 지체 없이 은빛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마찰음과 함께 미란다 원칙이 낭독되는 순간에도 지연이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준혁 씨,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저 남자가 다 협박해서 억지로 한 거란 말이야.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질질 끌려가며 지연이는 마지막까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혐오감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평생을 교활한 혀로 남을 속여왔던 박동식 역시 제 입에서 나온 명동 사채시장 전주라는 단어에 혼이 나가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짐짝처럼 경찰차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이 떠난 거실은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되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늘한 바람이 불던 날 법정에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준혁이의 부축을 받으며 흑단나무 지팡이를 짚고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두 짐승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박동식과 이지연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흑단나무 지팡이 끝에 담겨있던 선명한 영상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개 사료를 억지로 먹이는 영상과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50억 상가 탈취와 정신병원 감금을 모의하는 장면이 재생되자 방청석 곳곳에서 경악 섞인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혁이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당연히 승소로 끝났고 그동안 지연이가 생활비 명목으로 야금야금 빼돌렸던 돈들 역시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도 엄중했습니다. 위장 이혼을 통한 계획적 접근, 특수 강도 미수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수많은 죄목이 병합되어 박동식에게는 징역 5년, 이지연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의 준엄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지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징역 4년? 5년? 그들에게 교도소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일 것입니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날, 감옥 정문 앞에는 제가 보낸 명동의 수금원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도열해 있을 테니까요. 원금 20억에 수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복리이자. 그 천문학적인 빚을 갚기 위해 두 사람은 뼈와 살이 깎이는 진짜 지옥을 평생 동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히 내 밥그릇에 개밥을 비비고 내 아들의 순정을 짓밟은 대가는 그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지독하게 따라붙을 것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준혁이가 제 무릎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 엄마가 그렇게 당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나 죽다고 해벌레 해서. 내가 불효자야.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건장한 아들의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였습니다. 제 무릎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는 아들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저는 거칠어진 손을 뻗어 준혁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착한 게 무슨 죄냐. 사람의 선의를 짓밟고 악용하는 짐승들이 나쁜 허지. 엄마는 괜찮다. 우리 아들 곁에 붙어 있던 몹쓸 거머리들을 엄마 손으로 떼어냈으니 그것만으로도 내 두 눈의 값을 충분히 한 게야. 그러니 더는 자책하지 마라. 그 아이가 그 크고 두꺼운 손으로 제 주름진 손을 아이처럼 꼭 쥐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더 선명하게 닿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다정함은 아무리 뜨거워도 소름이 끼치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의 온도는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내는 법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협탁 위에 놓인 흑단나무 지팡이를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나의 오랜 친구. 어둠 속에 갇힌 저를 지켜주고 짐승들을 사냥해준 가장 날카로운 무기. 탐욕은 언제나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법입니다. 눈앞의 것에 눈이 멀어 타인을 짓밟으려 들면 결국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니까요. 저는 비록 두 눈의 시력을 잃은 맹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한 집안에서 세상의 진실을 그 누구보다 가장 밝고 선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 강순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강순옥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이 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라는 여자가 전 남편까지 끌어들여 이렇게 무서운 일을 꾸몄다는 사실에 글을 읽으면서도 정말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통쾌한 참교육을 날려주신 강순옥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존경스럽게 느껴지셨는지요.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가족이 계신다면 오늘 꼭 한번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목소리 하나, 다정한 안부 인사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사이다 같이 시원했던 장면이나 강순옥 어머니를 향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